저는 아직도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잊지 못합니다. 비에 젖은 종이봉투는 모서리가 조금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어머니가 한 달 동안 드셔야 할 약이 절반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돈이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바로 화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히 어머니 약값으로 따로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집 문을 열자 거실은 이상할 만큼 환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만 식탁 위에서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숫자들, 끝없이 내려가는 선, 제가 잘 모르는 코인 이름들. 그 앞에 남동생 민재가 앉아 있었고 여동생 수연은 소파 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옆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손가락은 너무 마른 가지처럼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손으로 어머니는 평생 우리 밥을 차려주셨고 우리 옷을 빨아주셨고 아픈 밤에도 벽을 짚고 일어나 스스로 물을 따라 드셨습니다. 제가 약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자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누나, 지금 우리도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죽겠다고? 그런데 어머니는? 약을 아껴 먹으려고 알약을 반으로 쪼개던 어머니는? 병원 가는 날마다 돈 걱정부터 하던 어머니는? 밤마다 통증을 참느라 이불 속에서 숨을 삼키던 어머니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를 줄 알았어.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 약값은 잠깐 넣어두면 불어나서 돌아올 숫자였을지 몰라도 제게는 어머니가 덜 아프게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아침에 손가락이 덜 굳은 채 밥숟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주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내가 약 안 먹으면 되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참을 수 있다. 너희만 무사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오래 믿는 척했습니다. 저는 젖은 외투도 벗지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노트북 화면 속 빨간 선은 계속 아래로 꺾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보다가 수연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 돈, 어머니 약값이었어.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굳었고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너희가 엄마를 걱정한다는 말은 하지 마.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집은 그날 밤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이라는 말 뒤에 숨어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침묵했는지, 왜 어머니의 약값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말하려면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가족만큼은, 아픈 어머니의 약값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그 몇 달 전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겨울이면 계단 난간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여름이면 복도 끝에서 음식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건물 벽이 가까이 보였고 비가 오는 날이면 현관 앞 신발들이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곳을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낡았지만 어머니가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들러 채소를 사고 가게 문을 열기 전까지 무와 파를 씻었습니다.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에는 손등이 빨갛게 텄습니다. 그래도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따로 떼어놓는 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오래 서서 일하셨습니다.
식당 주방, 청소일, 남의 집 김장 돕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 세월이 무릎과 허리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혈압약도 꾸준히 드셔야 했고, 통증이 심한 날이면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물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자는 척 누워있다가 어머니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을 짚고 부엌으로 가는 소리, 약통 뚜껑이 딸깍 열리는 소리, 컵에 물이 닿는 작은 소리. 그 소리들이 제게는 알람 같았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 더 버텨야 한다. 어머니 약만큼은 끊기게 하면 안 된다. 민재와 수연도 처음부터 차가운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말이 적었지만 어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시면 말없이 빼앗아 들어주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 생신마다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써서 베개 밑에 넣어두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들 때문에 두 사람을 오래 믿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잠깐 흔들릴 수 있어도 가족은 결국 돌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마다 어머니는 작은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특별할 것 없는 음식들이었지만 어머니는 늘 우리 밥그릇을 먼저 채우셨습니다. 본인은 국물에 밥을 조금 말아 드시면서도 나는 많이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제 방 서랍 두 번째 칸에 작은 통장 하나를 넣어두었습니다.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겉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저는 속으로 그 통장을 엄마 숨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병원 가는 날, 약을 새로 받아오는 날,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는 날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밤 어머니가 설거지하는 제 옆에 서서 물으셨습니다. 너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저는 젖은 그릇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엄마 약 끊기는 것보다 낫지.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등 위에 마른 손을 잠깐 얹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방 서랍 속 통장과 도장이 이미 누군가의 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야근하고 돌아왔을 때 서랍 안에 약봉투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수연이 청소하다 건드렸겠지. 민재가 컴퓨터를 쓰다가 실수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초겨울 저녁, 민재가 평소와 다르게 들뜬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가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이상한 자신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돈을 은행에만 두면 바보래. 어머니는 잘 알아듣지 못한 채 웃으셨고 수연은 옆에서 오빠가 이번엔 진짜 공부 많이 했어 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애들이 또 무슨 유행을 따라가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끌어 나갔다가 저는 두 사람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돼. 근데 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저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곧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제가 닫은 것은 방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킬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다는 것을. 코인이라는 말이 우리 집 식탁 위에 자주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민재 혼자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말없이 씻고 누워버리던 아이였는데 그때부터는 새벽 2시가 넘어도 눈이 살아있었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선이 올라가면 얼굴이 밝아졌고 빨간색 선이 내려가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 선들이 사람 마음까지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무렵 민재는 이상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에서 돌아와 손을 씻기도 전에 그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툭 던졌습니다. 누나, 그렇게 몸 갈아서 벌어봐야 평생 제자리야. 걱정처럼 들리기도 했고 비웃음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약을 챙기고 식은 밥을 데우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씻었습니다. 대꾸하지 않으면 그 말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대꾸하지 않아도 집안에 오래 남습니다. 수연도 점점 민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요즘 열심히 공부한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수연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월급날이면 늘 어머니에게 작은 간식을 사오던 아이가 이제는 제게 언니는 너무 겁이 많아 라고 말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못 보던 화장품이 늘었고 손에는 새 휴대폰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돈 괜찮아? 수연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월급만 믿고 서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 앞에서 저는 갑자기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 봉지와 약봉투만 들여다보는 사람,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만 익숙한 사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 약 먹는 시간까지 바뀐 세상 속에 밀려나야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를 천천히 설득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몇 달 만에 집을 샀고, 누군가는 부모님 빚을 갚았고, 누군가는 병원비 걱정을 끝냈다고 했습니다.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어머니는 자식이 밝은 얼굴로 말하는 것을 차마 끊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이번에 잘 되면 엄마 병원도 더 좋은 데로 모실 수 있어. 그 말에 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돈의 숫자보다 자식의 표정을 먼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재가 오랜만에 자신감 있는 얼굴을 하자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품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느 저녁 제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그거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민재는 기다렸다니 듯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평생 그렇게 자는 거야.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며 밥 먹자, 씻겠다라고 하셨지만 이미 아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민재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키는 누나가 아니라 그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보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조금 참으면 안 돼? 오빠가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래. 저는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냄비 가장자리로 튀었습니다. 병원 가는데 타이밍보다 뒤야? 수연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하루 이틀 늦는다고 무슨 일 있겠니?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은 늘 누군가에게 편한 변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직 세게 막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서랍을 열어보니 통장과 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달 병원비와 약값을 적어두던 작은 종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남은 돈, 저만 보려고 적어둔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왜 가져갔을까? 묻고 싶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먼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재가 처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 병원비 통장 있잖아. 잠깐만 굴리면 안 돼?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벽에 길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잠깐 기울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손대는 돈 아니야. 민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자는 거야. 그 말은 너무 쉽게 사람의 입을 막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말 앞에서 저는 늘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잠금 소리가 우리 집 안에서 울린 첫 번째 경고음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누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문을 부수고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집은 좁아졌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서로의 숨소리가 거슬렸고 같은 거실을 지나가도 발걸음을 비켜야 했습니다. 저는 제 방 문을 잠그기 시작했고 민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부러 더 세게 자기 방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이제 저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놓아도 먹었어 라고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밤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낮은 욕설, 의자를 밀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새벽에 물을 마시러 나오면 거실은 어둡고 그의 얼굴만 휴대폰 불빛에 푸르게 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동생이 아니라 어딘가에 홀린 사람을 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연은 더 조용히 변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딸처럼 굴었습니다. 어머니 머리를 빗겨드리고 물컵을 가져다 드리고 엄마 춥지? 하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으면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오빠가 더 힘들어해. 저는 싱크대 앞에서 컵을 닦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아픈 건 안 힘들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셨습니다. 저녁 밥상은 여전히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찜, 멸치볶음. 하지만 밥상 위에는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커졌고 어머니는 누가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기만 해도 어깨를 움찔하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다들 피곤하지? 그 말이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누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지보다 자식들이 서로 불편해지는 걸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며칠 뒤부터 어머님은 병원 가는 날을 자꾸 미루셨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 무릎이 오늘은 덜 아픈 것 같다. 다음 주에 가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밤에 어머니가 약통을 열고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통 안에 넣는 모습을. 그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알약 하나를 삼키는 것조차 내일을 계산해야 하는 사람이 제 어머니라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안에는 작은 흔적들이 늘어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숫자 메모, 민재가 급히 뒤집어 놓는 휴대폰, 수연이 새벽마다 누군가와 주고받는 짧은 메시지. 제가 들어가면 말이 끊겼고 제가 나가면 다시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반찬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부엌 불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식은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어머니는 천천히 웃으셨습니다. 그냥 전기 아까워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통증 때문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스위치를 켜고 밝아진 부엌에서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돈보다 먼저 어머니가 무너지겠다고.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장은 있었습니다. 도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장 마지막 페이지 모서리가 살짝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접은 적 없는 자국이었습니다. 그 작은 접힌 자국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 열어봤습니다. 누군가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민재방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연의 낮은 한숨이 복도를 지나왔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는 억지로 참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 사이에서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아주 차가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직 제 손에는 확실한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어머니 약을 챙기고 반찬 가게에 나가면서도 작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통장과 도장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어머니 약통 속 알약 개수를 세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병원 예약일을 달력에 더 크게 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가족을 감시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밤에 알약을 반으로 쪼개는 모습을 다시 본 순간 그 미안함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어머니의 통증을 숫자보다 먼저 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은 어머니 병원 예약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게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외출복도 입지 않은 채 이불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침대 옆에는 꽃무늬 블라우스가 놓여 있었지만 꺼내놓기만 하고 입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지. 어머니는 난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다. 너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약통을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 하얀 가루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가루를 본 순간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괜찮다는 말, 이제 그만해.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 하나에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약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계속 뒤로 미루게 만든 우리 모두였습니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 힘든데 나까지 보태면 안 되잖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병보다 자식들의 눈치를 더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으로도 자신이 짐이 될까봐 통증을 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고 저는 그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약을 규칙적으로 못 드신 날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그 침묵을 만들도록 내버려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식탁 위에 새 약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밤 9시가 지나 민재가 방에서 나오고 수연이 소파에 앉아 저는 통장을 꺼내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통장은 내가 따로 관리할 거야. 비밀번호도 바꿀 거고 도장도 다른 곳에 둘 거야. 민재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누나,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둑 취급이 싫으면 엄마 약값을 투자금이라고 부르지 마.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서 숨을 죽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세게 물었습니다. 울면 또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들은 제 말을 성격 문제로 돌릴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는 건 나중에 큰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약을 드시게 하는 거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주 작은 승리를 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수연도 어머니 앞에서 병원비를 미루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어머니가 제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 짧은 손길이 제게는 조용한 고맙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반찬 가게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현관 앞에 외투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은행에서 온 안내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래된 예금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계좌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돈이 빠져나간 날짜였습니다. 제가 통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때 민재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봉투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돈 네가 뺐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이 뒤에서 나와 울먹였습니다. 언니, 그거 오빠 혼자 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발밑의 바닥이 조용히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냈다고 믿은 것은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이미 제가 모르는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파스 냄새와 말린 쑥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가의 작은 화분은 물을 못 먹은 듯 잎끝이 말라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에는 빈 약봉투가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은행 안내장을 두 손으로 쥐고 계셨습니다. 종이가 자꾸 구겨지는 소리만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또 혼자 감췄냐고, 왜 자식들이 잘못한 일까지 어머니가 죄인처럼 들고 있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엄마, 이 계좌 뭐야?
어머니는 손끝으로 봉투 모서리만 문지르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남겨둔 돈이야.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뒤로 우리 집에는 빚과 병원비와 장례비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큰딸이 아니라 집안의 작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돈 같은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뜨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정말 큰일 생기면 쓰라고 내가 손 안 대고 숨겨둔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돈이 제 몫이었다는 사실보다 어머니가 본인 약값도 맡기면서 그 돈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통증보다 제 미래를 더 무겁게 들고 계셨단 겁니다. 그런데 민재가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저는 대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서랍 정리하다가 봤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만 의심했습니다. 수연은 그저 오빠에게 휘둘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수연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은 민재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저는 수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던 순간 수연의 휴대폰에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됐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누나가 통장 막으면 엄마 예금 쓰면 돼. 어차피 가족 돈이야. 곧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엄마 약은? 짧은 침묵 뒤 민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오르면 다 갚아.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약값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참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말로 오늘의 고통을 밀어낸 겁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사라진 병원비 메모, 접혀있던 통장 마지막 페이지, 어머니가 병원 날짜를 미루던 이유, 수연이 이번 달만 참자고 말하던 그 눈빛,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흰 봉투와 낡은 가족 사진, 어머니가 모아둔 병원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사이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순자에게. 아이들 중 누가 가장 많이 희생할지 나는 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잃지 않게 해줘.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문장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먼저 제 몫을 내려놓을 아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예금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고 민재의 음성 메시지도 저장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늘 침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침묵은 가족을 지키지만 어떤 침묵은 잘못한 사람을 더 대담하게 만듭니다. 새벽빛이 창문을 희미하게 밝힐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 그들이 다시 가족이라는 말로 어머니의 고통을 덮으려 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식탁 위에 올려놓을 거라고. 거래 내역도, 녹음도, 아버지의 편지도, 그리고 더는 고개 숙이지 않을 거라고. 그 일이 터진 것은 어머니 생신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가족끼리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말이었지만 저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미역국 냄새가 났고 어머니는 냄비 앞에서 자꾸 손을 멈추셨습니다. 물에 불린 미역이 천천히 풀어지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생일이라고 뭐 대단하게 할 거 있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손에서 국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또 싸울까봐 자신의 생일보다 집안 공기를 더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녁 7시.
좁은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미역국, 잡채, 계란찜, 조림 생선. 원래라면 따뜻해야 할 상이었지만 그날은 누군가 식탁 위에 차가운 유리를 깔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수연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의자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거래 내역, 저장한 음성 메시지,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지나갔을 때 민재가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어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확인만 해줘. 복잡한 거 아니야.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인데? 민재는 저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빠져. 엄마 돈이야.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알약을 반으로 쪼개던 어머니, 빈 약통, 병원 복도에서 돈부터 걱정하던 얼굴,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된다던 민재의 목소리.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돈이면 엄마 약은 왜 빠졌어?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언니, 제발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마. 엄마 생신이잖아.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서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 어머니가 주인공인 날에도 어머니의 고통은 또 뒤로 밀려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재는 펜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엄마, 사인만 해. 오늘 밤 안에 처리해야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사인하지 마.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좁은 부엌에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민재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장난치는 줄 알아? 지금 이거 못 막으면 난 끝이야. 저는 그 말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끝에는 자기 손실, 자기 불안, 자기 체면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통증은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머니 예금 거래 내역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부엌 안에 흘러나왔습니다. 누나가 통장 막으면 엄마 예금 쓰면 돼. 어차피 가족 돈이야. 곧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엄마 약은? 그리고 민재의 대답. 조금만 버티면 돼. 오르면 다 갚아. 녹음이 끝난 뒤 집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 빗소리,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입을 틀어막고 울기 시작했고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 돈, 그냥 남은 돈 아니었어. 아버지가 엄마에게 부탁한 돈이었어. 누군가 자기 삶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약값은 누구의 손실을 메우는 돈이 아니야. 민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나는 늘 혼자 희생한 척하지.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내가 가족을 갈라놓는 건가? 먼저 제 자신을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빈 약통을 떠올렸습니다. 내 의심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찢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더 이상 그 종이에 사인하지 않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민재야, 나는 아파. 그 한마디에 민재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괜찮다, 참을만하다, 너희가 더 힘들다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을 보지 않고 민재를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픈데 너희가 나를 조금만 버텨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수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예전처럼 바로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손은 무릎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멈춘 손이 가장 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약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엄마랑 은행에 갈 거야. 계좌도 서류도 앞으로 필요한 절차도 우리가 직접 확인할 거야. 아무도 대신 사인하지 않아. 민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저는 한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제게 우산을 더 기울여주던 어린 민재가 아직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나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서 상처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만든 일은 네가 감당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식탁 위 미역국은 식어 있었고 생일 케이크 상자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채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아가지 않는 것이 처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골목바닥에는 밤새 떨어진 낙엽들이 젖은 채 붙어 있었고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전날처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외투 단추를 하나씩 채워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제 옷깃을 여며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머니의 목도리를 고쳐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 어머니는 제 팔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어머니는 낡은 통장을 직접 꺼내셨습니다. 저는 대신 말해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돈이고, 어머니의 이름이고,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지킨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의 빼앗음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직원의 설명을 천천히 들으셨습니다. 빠져나간 금액, 남은 돈, 앞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지막 서류에는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그 손을 보며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불안을 대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다시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우리 가족은 낯선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민재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인 투자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끝났고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먼저 방법을 찾아주고 그의 밥까지 챙기며 마음을 풀어주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밥은 올려두었지만 그의 잘못까지 제 어깨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은 어머니 앞에서 자주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면 말로 갚지 말고 행동으로 갚아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지만 아무도 달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배워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약은 다시 제때 채워졌습니다. 병원 날짜는 달력에 크게 적혔고 수연은 쉬는 날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물리치료를 다녀왔습니다. 민재는 첫 월급 일부를 봉투에 넣어 어머니 약통 옆에 놓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무 말 없이 내려놓은 그 손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후회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상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인 뒤 손끝으로 금간자리를 만지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조심했습니다. 저는 그 조심스러움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웃는 것보다 금간자리를 인정하는 편이 더 정직했으니까요. 한 달 뒤 저는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제게 말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네 삶 살아라. 엄마 핑계로 더 묶여있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조용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작고 가벼웠지만 오래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어머니는 멸치볶음과 계란말이를 반찬통에 담아주셨습니다. 민재는 말없이 짐 상자를 들었고 수연은 작은 화분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가족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쉽게 나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오래된 열쇠를 어머니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하지만 이제 내가 다 대신하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지 마라. 새 원룸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은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아직 풀지 못한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는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와 제 열쇠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어머니가 싸준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는 첫 저녁밥은 조금 작고 조금 식어 있었고 작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먹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삼키는 밥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먹는 밥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나, 엄마 약 드셨어. 내가 확인했어. 저는 한참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와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죄책감은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을 무너뜨린 것은 코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고통을 조금만 버티면 되는 것으로 만든 마음, 가족이라는 말로 누군가의 침묵을 너무 오래 이용한 습관이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빈 약봉투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래된 가족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들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화면을 끄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사람의 침묵이 아니라 이제야 자기 삶으로 돌아온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